8% 육박하게 되면 18년, 19년 빚 잔뜩 내신 분들에게나 변동되니 그분들이 적용받는 건가요? 5년 고정 이후 변동되니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보통 우리나라 대출이 고정 혹은 고정 후 변동 또는 변동. 그러면 고정 후 변동, 요 세 가지인데, 보통 우리나라는 그냥 평생 고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책 대출이 아닌 이상. 그러면은 고정 후 변동 또는 변동인데, 지금 5년 고정 이후 변동 되니까요. 그러면 이 비중이 맞느냐, 이 비중이 맞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주담대 변동 금리 비중 2020년 5월부터 봅시다. 21년 금리 올렸으니까 7월까지 적용했을 때 주담대 변동금리 비중이 약 80%. 보시면 21년 말이에요. 주담대 변동금리 비중 추이 보시면 신규 취급액이 여기 20년 코로나 시기에 변동금리 이전에 여기 보시면 이때도 변동금리 비중이 적어도 50%는 넘죠. 그러니까 변동금리 비중이 코로나 타면서 50에서 80% 수준까지 계속 나왔었단 소리예요. 그러면은 일부는 고정금리로 받아서 18년, 19년이니까 5년 뒤면은 지금 23년이나 24년 고정 후 변동으로 받아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쯤 영향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20년, 21년에 고정금리 비중이 굉장히 낮고 변동금리 비중이 높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가끔가다 그딴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의 주담대 금리보다, 그리고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고, 한국의 주담대 금리보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더 높다. 그런데 미국의 집값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바닥짓고 올라가는 거다. 이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되게 헛소리인 게, 여기 보시면 미국의 집값 상승 이유가 나와 있어요. 7% 고금리에도 미국 집값이 치솟는 까닭. 그래서 미국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매물 부족이다. 자, 요것만 보더라도 답이 나오는 게 뭐예요? 신규 입주가 공급이 아니다. 진짜 공급 중에 공급 핵심은 매물이다, 매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매물 증가폭이 굉장히 크죠.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공급 과잉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이 매물이 왜 부족해졌냐? 여기 보시면 미국에서 모기지 신규 신청의 작년 기준 신규 신청의 85%가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15년 만기까지 포함하면 고정금리 비율은 90%로 웃돌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초저금리를 유지하던 시기에 고정금리로 받았다는 소리예요. 즉 미국의 경우 코로나 때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 서브프라임 때 어마어마하게 뒤었거든. 그러면은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변환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금매를 낼 이유가 없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코로나 때 80%가 미국과 다르게 변동금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2년에 왜 터졌냐? 요걸 보시면은 요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 산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 거다. 그래서 2022년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산 사람이 아니라 2017년에 산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뭐 예시로 아무나 하나 찍어서 봅시다. 리센치 이런 거 하나 잡아서 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2017년에는요 평균 11억에서 14억, 그러니까 말해서 가지고 14억에 50% LTV 해가지고 7억 대출 받고 샀다고 해봅시다. 근데 아무리 집값이 떨어졌어도요, 이때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많이 안 떨어졌죠. 한 20억까지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2017년에 산 사람들이 급하게 팔 이유는 없었다. 왜? 그들이 급하게 판 가격도 아니고 저들이 막
그렇게 내놓은 가격도 아니에요. 급하게 판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코로나 때 2020년 21년 이때 산 사람들은 예를 들어 물론 저때 뭐 10억 이상 대출이 안 나왔으니까 리센치를 예시로 드는 건 잘못된 거지만 10억 이상 대출이 안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17년에 한 5억 하던 게 20년에 한 12억 이렇게 가다가 21년 22년에 문제 터져가지고 막 10억 이런 식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산 사람들은 급할 게 없어요. 대출을 많이 안 받았으니까. 이때 산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왜 이때 산 사람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았냐? 첫 번째는 변동금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국은 고정금리를 받았지만 우리나라는 변동금리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집값이 실시간으로 튀니까. 고정금리로 받아도 금리가 낮지만 그것도 부담이 되니까. 왜냐면은 가액이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 빌리는데 10%인 거랑 10억 빌리는데 1%인 거랑은 연이자는 같잖아요. 단순 계산으로 단위로 계산해 봤을 때. 그런 것처럼 이 가액이 커지니까 요 1%라도 낮춰보려고 변동금리로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영끌에서 더 비싼 집을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지금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저때 받은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고 그게 그때 만약에 급매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요거 연착륙 하겠다고 나온 정책들 보면요. 지금 13 대책이든 이번에 916 대책이든 요거 절대 수요만 늘리는 정책이지 수요를 위한 정책은 아니에요. 요거 다 건설사 위한 정책이고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했던 정책은 그 전에 안심전환대출 최초로 안심전환대출이 나왔었죠. 근데 요거 인기 더럽게 없었죠. 왜냐면 요건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특례 보금자리 이론이죠. 그리고 40년 주담대 2020년에 22년에 그 다음에 50년 주담대 이것들이요 집을 사라고 낸 정책일 수도 있겠지만 급매 나오지 않게 예를 들어 30년 대출 받아서 내다 보니까 월 500씩 내요. 이거를 50년으로 돌려서 월 300으로 낸다 라고 하면은 내가 버는 돈이 한 400 정도 된다 라고 하면 요거는 금매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되면 내가 100만원으로 어떻게 생활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50년 주담대 특례보금자료 요 두 개가 특별히 대환 대출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례보금자료 출시 1월 30일에 되고 나서 2월 대출 현황을 보면요. 신규 매입보다 대환 용도로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 다음에 50년 주담대 같은 경우는 이건 대환이라는 게 거의 확실한 게 주담대 2조 늘어났는데 50년 주담대가 한 2조 막 1000 늘고 그 다음에 뭐 일반 주담대가 막 한 4천억 감소하고 그러면서 뭐 늘어난 게 뭐 1조 7천억 늘었다. 이렇게 했으면 대환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금매가 줄어든 거고 그래서 20년 21년에 산 사람들이 갈아타서 버틴다. 이런 형국으로 간 건데 특례 같은 경우도요. 저 금리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저게 굉장히 힘든 게요. 특례 자금 어디서 마련해요? MBS 증권 팔아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이 증권 산 사람들도 일종의 채권처럼 산 거라서 이 사람들도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데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요? 그럼 특례 자금 저거 하게 되면은 계속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특례 금리가 올라갔죠. 왜 올라갔을까요? 정책금융이면 금리 올리면 안 되는데 특례 금리가 올라갔어요. 아 그래도 이미 받은 거 안 올라가지 않겠냐. 1.3%로 얘기해줬던 신혼부부 특별대출도 1.6%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디딤돌 버팀목 이런 것들 다 올라가요. 정책금융이라고 해서 안 올라갈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은행의 약관에도 고정금리로 대출을 내주면서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서 고정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약관이 써 있습니다. 약관을 다 읽으시는 분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리고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렇지만 고정금리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50년 주담대는 말할 것도 없고 50년 주담대는 만기까지 갚으면요 내가 5억 대출을 받았으면은 이자만 한 10억 내는 게 50년 주담대예요. 그래서 10년 갚아도 원금이 한 8% 갚는다고 했나? 요거밖에 안 되는 게 50년 주담대인데 금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 영향은 더 커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8%가 나오게 되면은 미국도 금리 우리나라보다 모기지 금리 높은데 집값 올라가고 있지 않냐. 미국이랑 비교하면 안 되는 게요.
첫 번째로는 미국이 GDP 대비 가계부채가 굉장히 낮아서 미국 집값이 우리나라 집값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소득 대비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그러니까 대출 부담도 우리나라보다 소득 대비로 원금이 작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게, 미국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금리 때 받은 사람들, 왜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당해봤으니까, 금리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이자를 내더라도 고정금리로 받는다. 왜냐면 지금 같은 저금리가 또 나올 상황이 없다는 사실을 알 텐데, 그들은. 그러니까 미국은 고정금리가 많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변동금리가 많기 때문에 금리가 튀게 되면은 당연히 급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급매물은 둘째치고 작년부터 회수가 안 돼가지고 지금 6개월에서 1년 전에 터졌던 것들이 지금 경매로 나오고 있는데, 경매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걸 보시면은 금리 8%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더 올라가서 8% 내년에 막 9%까지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작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그런데 금리가 그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은 급해지는데 사는 사람들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수요는 줄어드니까, 그래서 박살이 나는 거다. 그러면 그런 시기가 되면은 투기꾼들도 아무리 갭투기가 부담이 없다고 하더라도 투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세 가격 자체가 금리 대비로 아직도 거품이 굉장히 많이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